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해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를 리마인드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라면 진실 허위를 다 불문하고 일단 모두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법 구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근데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표한 사실을 진실임을 증명해도 당장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 그래서 형사범죄의 피의자 수사 대상이 돼서 또 다른 피해와 어떤 고초를 겪게 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이 부담스러워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는 최근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 운동과 맞물려서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이고 어떤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나 증거나 증인이 충분해서 진실로 쉽게 증명되는 성폭력 사실을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오히려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협박, 위축시키는 2차 가해를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가 어떤 부분, 이 정도는 사실이고 이 정도는 근데 말 안 되는 허위다라면서 만연히 이제 고소를 하면 어떤 조항이든 범죄 성립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고소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폭로 여성들이 2차 가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을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최종적으로 어떤 이 고발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폭로를 초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형사 범죄를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는 비단 미투 외에도 기업의 비리나 상사의 갑질, 권력자의 부정행위 등을 내부 고발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다수가 겪고 있는 피해라고 합니다. 충분한 근거와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한 기자들도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는 기자 3명 중 1명이 소송을 경험해보고 2명 중 1명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후속 보도를 자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인들 역시 명예훼손죄의 그런 위축 효과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 레스토랑에 대한 솔직한 비판적 후기라든지 소비자 불만글을 실명으로 올리는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나쁜 후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마케팅으로 보이는 칭찬 일색의 글들만이 보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요. 공익 목적의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 개정 논의가 또 안 이루어졌던 건데, 이는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보통 기소나 불기소 아니면 유무죄 판단에 이르러서야 진지하게 고려가 됩니다. 차후에 이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불기소나 무기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남발 자체가 제한될 수가 없고, 고발자가 그 고소를 당해서 형사범죄 피의자가 돼서 수사 대상이 돼서 받는 고초, 이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익 목적 적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완화가 되는 면이 많지 않다. 또 이는 공익 목적이라는 기준의 추상성이나 불명확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발제문에 있는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장을 피켓 시위로 고발한 사례, 그리고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고발한 사례, 이런 것들조차도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소비자 불만글로 썼다가 한 사례, 그리고 12년 전에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안인데 국립대학교 교수가 성추행을 여학생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다행히도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원심에서는 또 유죄로 나왔던 사례. 그래서 법관의 기준에 따라서도 이렇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서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이나 화학제품, 비위생적인 식당이나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도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에서조차 일단 익명보도를 하는 게 원칙화가 되어서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죠. 얼마 전에도 최근에 심정지가 6번이 왔는데도 계속 이걸 수행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 실명 보도를 하지 못해서 이 병원은 계속 나는 진행을 하겠다. 난 과실이 없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 소비자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또 사람들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아야 하는 또 폐단이 있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나 내부 고발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우려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함이 없이 또 비위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이를 저지른 사람은 주변인들한테 희석돼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교정할 유인을 얻지 못하는 반면 선량한 주변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뭐 이런 비난의 화살이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진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받는 명예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는 외부적 평가인 것인데 이러한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듯 폭로자, 제3자, 국민의 권리와 법익대를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법익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죄 자체는 형사범죄화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지해가는 추세고 적어도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자유권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 해석까지 내린 바가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예가 없고요. 2015년에 유엔 자유권교약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나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제 이 현행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같은 폐해 그리고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세계적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는 본 조항의 개정이 이제 시급한 과제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조항을 그대로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사실 폭로가 난무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폐단을 맡고 있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지금까지 쉬이 폐지되지 못한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본죄를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유력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얼마 전에 그 유엔의 이제 정부 권고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봐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희력, 전과 등을 이를 폭로하는 사생활 침해를 막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본 조항이 그대로 삭제만 되어버린다면 일반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취득하게 된 타인의 내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제할 방도는 딱히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나 아니면 의사, 한의사, 회계사, 종교인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행위 주체에게만 특별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만을 기율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이제 사생활 보호법익으로 한 이제 범죄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아니면 특수 매체 기록에 대해서 이 봉함이나 비밀 장치를 열었을 때 하는 이런 행위 태양 같은 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들도 모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가 비밀을 듣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정보통신망법도 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일체의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만으로 제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숨기고 싶은 성희력 같은, 여성의 성희력 같은 과거라든지 아니면 전과, 질병명, 성적 취향 등 내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겠죠. 단순히 이건 비단 외부적 평가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자유, 이런 또 다른 헌법적인 보호 법익이 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형사적 제재의 영역에 남겨두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의 비밀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누설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표현의 자유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적인 보호 법익도 계속 지켜지도록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커다란 슬로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죄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 발제문 좀 뒷부분에 첨부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크게 4가지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있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부분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진실이거나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를 하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서 오로지를 삭제하는 방향이고 또 3번째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명예훼손죄가 지금 현행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부터 고소를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나중에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의사 불벌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친고죄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도 진행되고 이런 친고죄로 개정을 하는 방향,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해봤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추정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일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일반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소한 내부 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또 사회적 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아까 말씀드린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개인의 행위는 사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해석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어떤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가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또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 재산권의 문제는 재화를 교환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행위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같은 건 등록도 필요한 그런 절차인데 이걸 순수한 사적 영역이나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어느 정도의 공적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
예를 들면 또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계류가 됐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사생활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다, 법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공적 영역으로 포섭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 전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던 개정안도 법무부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시하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보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느냐를 좀 판단을 해보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 상당수 선례에 의해서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은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 개념을 사용하는 규정도 법에 상당수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공직선거법이나 뭐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규정에서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는 사생활 개념이 확장 해석돼서 적용될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 조항은 사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이제 나누어진 사생활의 비밀 같은 정의를 보면은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시한 바를 보면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 외부 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되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는 정보고 질병명 같은 경우에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정보고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질병명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생성, 전달, 공개, 이용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인의 지득이나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 또 그 자동차에서 안전띠 매는 걸 강제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뭐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서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역이고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이나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인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타인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또 판시한 바가 있고요. 징역형 폐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사실 폐지해가는 추세입니다. 유럽 평의회라든지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형사 범죄화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도 있었고요.
2015년 그 자유권규약위원회 그리고 2010년 특별보고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또 한 번 강조가 되었고 또 모욕죄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또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징역형을 포함해서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 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표현 행위로 인해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형사적 제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사실 개인의 편평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가벌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국제인권 기준이나 국제사회 권고, 세계적 흐름들을 고려해서 이제 징역형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안에 담아봤습니다.